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이 있고 KRX, NXT가 있는데요. NXT가 이제 통합 기준으로 종가이기 때문에 그냥 KRX 정규장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19,900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64,6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대건설도 3% 정도 반등하면서 56,000원, 그 다음에 한전 KPS는 큰 변화 없었고요. 한전기술, 한국전력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S&T도 마찬가지고요. BHI는 4% 정도 반등했고, 성암밴드 4%, 태용은 2.5%, 우진도 4.8%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증시 동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9%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도 0.4% 반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9,200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2,8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400억을 매수했고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두고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9월달 들어서는 코스피에서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수급이 집중된 테마는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0.4% 반등했고 조금 올라가곤 있는데요. 코스피만큼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조금 매수했지만 사실 뭐 꾸준히 코스닥이 유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 위주로의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운 나스닥은 조금 반등했고요. 니케이는 0.8%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 종합은 오늘 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휴장이죠. 그래서 니케이가 조금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환율은 1,403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1,400원 초반대에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었고요. 네, 1,400원대로 일단 진입은 했지만 크게 급등하지는 않고 있는데 향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시 분위기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일단 증시에서 좀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에는 셧다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 셧다운에 대한 이 움직임까지 예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 1기 때 셧다운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셧다운을 빌미로 해서 이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지속된다면 이제 향후 이제 추석 이후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9월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었죠. 사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지표가 발표되지 못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일단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어서 지금은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일단 이 움직임들이 지속이 되면서 뭔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시그널이 침체가 되기 전에 포착이 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이 반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금리 인하가 또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또 우려감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양방이 지금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좀 저울질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마 또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 정도 반등했죠. 그래서 또 이제 내려가는 구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4,600원으로 또 반등했고요. 계속 박스권 형성하면서 그 안에 이 주가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만 중반 수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해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군 투자자도 19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78만 주 매수했습니다. 사모펀드 위주로 많은 매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명분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옵션 만기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3% 정도 반등해서 56,000원, 1,8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떨어지다가 오늘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고요. 마찬가지,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으로 좀 반등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떨어지다가 하루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옵션 만기 이후에도 이 구간을 좀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돌파하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제 3분기 이후에는 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준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15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최근 이제 매수했던 부분을 꽤 반납을 했는데 대신 이제 기관 투자자가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수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수급이 계속 이제 들어와 주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는 200원 정도 반등했고요.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계속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하는 듯 하면서도 큰 상승 없이 진행되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약하게 매수했는데요. 일단 큰 움직임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있습니다.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해줬지만 비슷한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꾸준히 눌러지면서 여전히 상승폭도 약한 모습이라서 지금은 뭔가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다. 거래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한국전력도 조금씩 눌러집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지지라인 지지하는 듯 하지만 비슷하게 눌러지면서 하방으로 계속 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급등을 했지만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하는데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투신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T 에너지는 54,800원으로 한 0.7% 반등했고요. 그래도 61선 지지하면서 그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반등시켰는데요. 이 21선이 내려오면서 비슷한 그림 그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승 종목들이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이 좀 나온다면 21선 수렴 구간에서 좀 돌파하는 구간을 만드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좀 조정받고 매도를 하고 있지만 S&T 에너지에 대한 이 아이템 자체가 LNG, 조선,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 모두에 엮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에너지 테마로 보면서 기자재 업체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BHI죠. 그래서 61선 지지하면서 바닥 라인 다지면서 21선 뚫고 나가는 그림. 아주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정도 반등했고 BHI는 다시금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를 좀 시작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큰 매도 없이 매수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의 특수 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광밴드는 4% 정도 반등을 했고요. 서서히 이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되고 있고 상단 라인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기형으로 수렴 패턴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채우면서 이제는 LNG 테마에 플러스 선박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성광밴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여기 이제 원전까지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 테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또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 매도를 좀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최근에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웅이고요. 태웅은 이제 마찬가지 현대건설처럼 이제 바닥 라인을 좀 잡아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21선 떨어지고 있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잡아가면서 마찬가지 21선을 돌파하는 그림 만들어야 되고요. 이 태웅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좀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 중에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빠른 반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수 약하게 했는데 크게 수급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우지는 4.8% 정도 반등을 했고요. 네, 지금 그래도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반등을 시키면서 N자로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힘을 주면서 계속 이제 다시 상단으로 밀어 올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네, 힘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사모펀드 위주로의 기관 투자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종목들 살펴봤고요. 네, 중요한 소식들을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목 소식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태웅입니다. 규모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많이 작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300메가와트급 SMR의 단조 부품을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도 납품이 오늘자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자, 국내 기업에서는 첫 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BWXT, 그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의 히타치가 합작사를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SMR이고요. 선진 모델이죠.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태웅이 거기에 주요 부품을 납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월에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7월에 추가 주문을 확보했고요. 2월에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지금 10월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납기가 8개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추가 주문한 것을 또 이제 내년 초에는 내보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대로 계속 이제 캐나다로부터 SMR을 수주를 받으면 태웅도 본격적으로 이 SMR 단조 부품의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호기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고 나머지 3기 추가 수주를 위해서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기에 대한 이 품질이 괜찮으면 플러스 3기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BWXT와 같은 좋은 그 선진 기업들의 납품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혹은 뭐 테라 파워라든지 혹은 뭐 홀텍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 미국의 SMR 기업들과 또 협력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 큰 부품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을 한다면 이제 그 외에 조그만 부품이라든지 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는 부품까지도 태웅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단조를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전체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 속에 기대감을 다시금 많이 받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 2006년이 생각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 전성기 때의 주가만큼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봤듯이 캐스크 수주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가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태웅 같은 경우는 원래 영국의 노퍽 뱅가드 웨스트의 해상풍력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태웅이 이제 플랜지 공급을 하게 되는데 92대분, 그죠? 아주 많은 부분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2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수주량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태웅이 이제 이 SMR이라든지 해상풍력, 그리고 이제 저런
산업 기자재 이런 부분에 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어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이제 태용도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BHI라든지 S&T 에너지, 성광밴드 같은 이런 추가적인 기자재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태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세계 시장입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이 VVER 1000 원자로 2기 및 SMR 2기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확실히 러시아에 대한 산업이 계속 이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은 확실히 지금 러시아가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로사톰이 우즈베키스탄과 이렇게 또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합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 원전도 러시아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 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모두 지금 러시아 쪽이 좀 이 원전 시장을 싸그리 수주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도 좀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원전 없이 탈탄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강조하고 탈탄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탈탄소라는 이 방향이 맞지는 않죠. 네, 결국에는 이 자체가 이제 트럼프의 극단적인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미국 내에서 정말 에너지에 대한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절감이 절실하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원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돈에 환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상풍력과 그 다음에 태양광을 왜 배제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이 기후에너지부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장관은 김성환 장관은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탈탄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대폭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전환 로드맵 제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세계 체계 대전환, 탄소 중립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확대 정책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추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실제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는 이 시기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지금은 AI가 등장하기 전과 AI가 등장하기 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에너지에 대한 커버가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도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 AI가 등장한 후부터는 확실히 여러 국가들이 기저에너지원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싸고 원전 에너지보다 이 건설에 대한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럼 그 두 단어만 들으면 싸고 건설이 빠르게 되는데 굳이 원전을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 두 개만 생각한다면.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있죠.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생에너지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결국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30%라고 잡더라도 사실상 이제 100기가와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원전 대비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효율을 커버하기 위해서 ESS 이런 이제 2차적인 장치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전선들, 이런 인프라들을 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이제 중국산의 태양광 패널들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한화큐셀 같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의 이 가격 경쟁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미국 중심으로의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값이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값이 싸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와는 또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도 애매해지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도 애매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만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늘렸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태양광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효율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새벽과 밤에는 효율이 없고요. 낮에 이제 효율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이 생길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리스크가 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루라고 본다면, 시간을 하루라고 본다면 전체 이제 1년으로, 그죠? 1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절별로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이제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가 달라지면서 가을에는 또 치솟았다가 겨울에는 또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제 이 기후에 대한 그런 재해라든지 기후에 대한 영향으로 이 효율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에너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저에너지원으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이트에 대한 화이트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때 결국에는 생산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발전하는 대로 그냥 태양광이 쬐는 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전력 수요가 예를 들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에너지에 대한 공백을 다른 데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불필요한 기저에너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출력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라고 얘기가 됩니다. 실제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실시간 전력 수급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 원자력은 쭉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석탄도 거의 동일하고요. 가스도 낮 시간에 조금 줄었다가 좀 유사하게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늘어가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발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출력 조절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비중대로라면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엔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저에너지를 대폭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석탄을 이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가스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거고 원자력도 이제 수명 연장 계속 지연되고 신규 원전 짓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향후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다 태양광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여기서 기저에너지는 확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저에너지는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로 AI 돌려야 되고 제조산업 다 돌려야 되는데 이런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값이 싸다고 해서 이렇게 대폭으로 늘리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차 전기 분상 설비 용량 비중이 원전이 계속 이제 2038년까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재생에너지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석탄 LNG가 34.1%인데요. 지금 요거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고 지금 또 환경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석탄 에너지 줄이고 재생에너지 더 늘리고 원전 에너지 조금씩 줄여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값이 싸다고 늘리기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값이 싼 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AI 시대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AI 강국, 최대 강국,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전기료 폭등에 발칵 뒤집힌 미국. 인공지능 붐으로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 전역의 전력 도매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전력망을 쓰는 가정과 상점 부담이 커지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각 주의 정부와 규제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AI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력 수급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전력 인프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전기료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당장 이제 데이터 센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들은 늘어나는 속도가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태양광 풍력으로 다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도 지금 이 LNG라든지 석탄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AI라는 것 자체가 환경과 좀 거리가 먼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미 세계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AI에 뒤처졌을 때는 지금 국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세계에서 경쟁을 해서 강한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무 환경만을 생각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환경이 중요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가 다 뭔가 경쟁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의 강국으로서의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저기 아프리카처럼 그냥 뭐 부에 대한 욕심 없이 그냥 뭐 일반 자연 속에서의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저렇게 환경을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 경쟁 국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태평하게 OECD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계속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간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경쟁 국가는 중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제조업에 대한 강국들, 그 다음에 다시금 제조 욕심을 내고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이 유럽의 일부 국가들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값싼 에너지원과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에너지 정책, 에너지에 대한 산업,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 AI,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불가리아는 또 미국과 SMR 도입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유럽이 계속해서 한국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그런 원전 산업을 협력한 사례가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저 시장 진출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넥스트라 에너지는 또 포인트 비치 원전 20년 수명 연장을 하게 되고요. 총 80년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한두 기, 1, 2기에 대한 운영 연장 허가를 하게 되었고 2050년과 2053년까지 운영해서 전력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부족 사태가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규제 철폐를 해서 수명 연장을 늘릴 때 늘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이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정부 AI 팩토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AI 기반의 가스터빈 보수 재생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2028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가스터빈의 4대 이 강국에 또 이어서 우리나라가 또 국산화한 유일한 케이스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표로 이제 가스터빈을 국산화하였고요. 네,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이 가스터빈 모델은 LNG를 넘어서 이제 수소 가스터빈까지 보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소 경제 입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급변하는 이 세계,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딱딱한 목표를 정하고 가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세계에 대한 흐름, 산업에 대한 흐름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한국이 한국만의 언어, 한글을 쓰는 만큼, 그 다음에 유럽이 고기를 먹는다고, 미국이 고기를 먹는다고 우리나라가 양식을 먹지 않고 한식을 먹는 만큼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민족,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맞게 그런 언어와 그 다음 식습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산업에 맞게, 국가의 체제에 맞게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친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산업에 맞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에너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지금처럼 한쪽에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